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서울은 이 비가 내리고 나면 벚꽃이 좀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저도 저희 막둥이 데리고 네. 나름 저희 동네에서 우리 단지가 벚꽃 맛집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단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아직 해가 좀 덜 든 곳은 그래도 조금 덜 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진짜 주말이 절정이겠구나 싶었는데 비가 좀 오긴 하네요. 근데 봄꽃을 보면 네. 벚꽃하고 개나리가 대표적인데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이렇게 확 피잖아요. 봄꽃들이 좀 성급하다. 빨리 봄을 맞고 싶어서 이렇게 피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저희가 이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에 막 진짜 봄꽃 피듯이 막 기대감은 확 일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네. 계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변하는 거고 또 저희가 봄 맞이하고 나중 되면 무덥 벗고 여름도 맞이하는 것처럼 세상 변화는 대선까지 가보면 또 다른 뭐 반가운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꽃 얘기하다가 우리 또 네. 진지한 토크로 또. 네. 오늘 진짜 뭐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이것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요즘에 금융시장, 특히 이 주식시장이 정말 전 들어가기 좀 무서워요. 난리죠, 난리. 네, 네. 난리인데 상호관세 발표하고는 유예 조치가 나왔잖아요. 네. 특히 이 미국 시장 급락. 무섭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분석한 여러 기사들에 보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아리송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 이게 시장을 더 불안하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너무 어려운 거 가져오신 거 아닙니까? 용어도 어렵고. 네, 용어도 어렵고 이걸 설명하려면 또 안에 들어있는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냥 개념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네. 이런 일들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구나 정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한 개념은 일단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했으니까 그럼 베이시스가 뭐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베이시스는 금융시장에서 두 자산 간의 가격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 현물이 있고요. 선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게 대표적인 베이시스 트레이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이 크게 급락하고 난 다음에 이거 베이시스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 시장이 더 망가질 수 있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는 현물과 선물 사이의 거래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국채금리하고 수합금리 간의 차이입니다. 또 무슨 그죠?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근데 국채금리와 수합금리 간의 차이. 요걸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도 베이시스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수합금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건 그냥 시중금리의 평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긴 할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조금씩 꼬이고 있어요. 제가 네네네. 지금 수합 금리도 저한테는 생소하거든요. 이 네. 설명을 들어도 감이 안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수합금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정의로 보면 네. 이자율의 교환 거래에서 정해지는 금리를 수합금리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더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네. 시중에서 금리 차를 이용해서 무슨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들끼리 금리를 정하면 이게 시중금리의 평균 정도 되더라.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국채금리하고 비교해서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2020년 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환경에서 국채금리하고 시중금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계속 벌어져 있고 이게 역전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시장에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단지 한 1% 차이만 가지고도 돈을 넣어놓으면 이게 안정적인 수익을 내더라라는 걸 월가에서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 2022년도에 거래가 조금씩 늘다가 이거 절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 손실 내는 구간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거래 좀 늘려보자. 그래서 이른바 빚져서 하는 거래, 레버리지 거래가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에서 2022년도에서 2022년, 20년에서 22년 사이에 미국의 월가에서 한 베이시스 트레이드의 규모를 보았더니 1조 달러 정도 된다라는 조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게
뭐 200% 이상 증가했다라는 조사 보고서가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들이 베팅한 게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시장을 흔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융사들이 막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상품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팔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확 꺾이면서 다들 손실 나니까 심지어 큰 금융회사까지 망가지면서 미국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흔들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장만 흔들린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이 거래가 나중에 잘못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미국 시장의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거 아니냐? 미국 시장의 시장 금융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 위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확 생겼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랑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앞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국채금리 그리고 수학금리 차이를 이용한 거래다라고 네네. 한 줄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급락한 거 살펴보면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인데 왜 국채금리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금융시장에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면 일단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죠. 네. 그러면 큰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떠나서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뭔가요? 쇠금 아닌가요? 세금, 그죠? 금이 대표적인 자산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국채를 사거나 금을 사면서 금은 가격이 올라야 되고요. 국채는 너무 사자는 사람이 많으니까 금리가 동반해서 오르는 거,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냐면 금도 최고치 가다가 주식시장 빠지는데 금값도 같이 빠졌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국채 금리도 갑자기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반적인 상황하고 다른데 왜 이러지? 라고 쳐다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산을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우산을 안 사고 우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산을 파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사람들이 지금 비를 피하려면 우산을 사야 되는데 우산을 팔고 있지? 라고 가서 우산 파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산을 팔아야 될 만큼 현금이 부족하고 우산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더라. 왜 그래? 그러고 봤더니 비가 많이 오면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러니까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호우 경보를 내릴 때 보통 90일에 그러니까 3시간에 200mm 이상 비가 오면, 그러니까 90mm 이상 비가 오면 호우 경보를 내리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면 3시간 안에 200mm 이상 비가 오면 내가 돈을 잃고 그러지 않으면 돈을 따는 구조의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200mm 이상 비가 와버린 거죠. 돈이 갑자기 필요해지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산도 팔고 뭐도 팔고 하면서 지금 돈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의 금융 상황이 약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한 번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정리를 네. 해볼게요. 일단 비가 많이 쏟아진 거는 비가 많이 왔다. 이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우산을 사야 된다는 건 채권을 사거나 금을 사야 된다라는 네. 건데 시장이 이상하게 지금 금도 팔고 채권도 팔더라. 알고 보니까 우산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날씨 베팅 그러니까 네. 도박 같은 걸 했는데 그게 바로 베이시스 트레이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를 잘 하셨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이 주식시장이 지난주에 급락을 하고 나서 잠깐 반등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일단 오늘 미국 시장도 제가 아침에 보니까 1, 2%대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는 성공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조금 진정된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앞서 제가 이제 날씨 베팅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폭우가 내리지 않는다라면 사실 아까 말한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위험성이 더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죠. 네. 근데 다만 이제 한번 이런 위험을 겪은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제가 트라우마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약간 그 트라우마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야, 한 번도 3, 4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일이 금융시장에 일어났네? 그러면 앞으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라는 불안감을 좀 갖게 있겠죠. 그렇겠죠. 더군다나 지금 빚을 내서 그 투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규모를 엄청 늘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낸 규모를 줄이거나 네. 혹시나 그때처럼 하락률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더 하락률이 나오기 시작하면 혹시나 여기서 더 추락하나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매물화되면 진짜 기준선을 이탈해서 돈을 잃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촉발한 건 관세 정책,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지 않습니까? 관세 정책을 뭐 유예해 주네 안 해주네 결국에는 안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날 뭐 미국 증시가 이틀 동안 10% 이상 폭락하고 한국 증시도 뭐 5, 6% 막 폭락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을 한번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그 베이시스 조건이 꼬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여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면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불안감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논란도 되고 지켜보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수학금리를 또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수학금리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수학금리는 뭐 굳이 저희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용어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수학금리를 생각해 본다면 네. 시중금리는 보통 이게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대출하러 가보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에 하는 사람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고정금리로 할래라고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사람은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 나는 변동금리로 해서 떨어지는 데에서 이득을 얻을 거야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는 이 두 사람이 항상 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리가 올라갈 걸로 보고 네. 어떤 사람은 금리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수요를 시장에서 상품화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이제 수학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A하고 B가 아까 얘기한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사람 또는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사람 A, B가 동시에 같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는 나는 고정금리를 담당하고 너는 변동금리를 담당해. 이런 식으로 돈을 빌리는 거죠. 네. 근데 대신에 고정금리를 받는 사람은 시중에서 똑같이 고정금리를 받게 되면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보다는 고정금리를 조금 더 낮게 받을 수 있도록 금리를 결정하게 되고요. 변동금리인 사람은 고정금리를 얘가 담당해 주니까 나는 변동금리 폭만 담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수학금리라고 하고 여기서 정해지는 금리를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수학금리라고 하기 때문에 요 수학금리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의 변동폭을 중간에서 결정하는 그러니까 시중금리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고요. 금리의 방향성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금리가 정해질 때 낮게 되면 앞으로 금리가 좀 떨어지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위로 결정되면 위로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학금리를 시중금리로 보고 사람들이 보통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어렵죠? 아니 나머지 공부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어쨌든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라는 게 2008년 금융위기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고 네. 시장이 만약에 또 한 번 크게 폭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현금을 마련하고자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잃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커지면 시장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고 금융 시스템을 위기로 연결될까 하는 걱정이 시장에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는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